오직 북한만을 이기기 위해서 스포츠가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자 국민들의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프로스포츠를 출범시키기도 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의 이런 스포츠 육성으로 인해서 프로 선수들의 현역 활동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결국 신구 조화로 이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에 첫 발을 내딛게 됐죠. 1986년 한국 축구 대표팀 유니폼엔 그런 굴곡진 격동의 시대와 아픈 현대사가 녹아 있습니다. 그럼 유니폼으로 시대를 되돌아보는 축구 유니폼 인문학 제1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동빈의 라커룸 첫 코너이자 축구 유니폼 인문학 첫 편은요. 1986년 대한민국 홈 유니폼입니다. 이거 당시 대표팀 일원이었던 선수의 실착 저지인데요. 먼저 유니폼부터 보면요. 옛날 레트로 감성이 확 나죠. 가슴에 스폰서는 위크핸드라고 쓰여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 위크핸드라는 브랜드는요. 과거 삼성의 방직회사였던 제일모직에서 런칭한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80년대에는 금수저 집안 자녀들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 나름 수입 의류 느낌이 확 나는 트렌디한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크핸드는 나중에 라피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라피도부터 저희 세대 기억나시죠? 80년대생들은 아마 하나씩 신어본 기억이 있으실 건데 그 외에 그 에어 달린 여름용 스포츠 샌들 있잖아요. 그걸로 유명했던 라피도가 94년 미국 월드컵까지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만듭니다. 이후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부터 나이키가 공식 후원사로 붙게 되고요. 이 11회 연속 진출의 첫 유니폼이 국산 브랜드라는 점에서 나름 좀 자부심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만들었으면 판매용 상품으로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매물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80년대가 지금처럼 유니폼을 일상복처럼 입는 때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엄중한 시절에 무슨 시뻘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판매용이 거의 생산이 안 돼서 저도 지금까지 실착 저지 사진 말고는 아예 매물로 나오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집 난이도 극상의 저지입니다.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 그 위대한 첫걸음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1980년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아마 냉전의 절정일 겁니다.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데올로기 전쟁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막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양쪽으로 갈라서서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치고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막 긴장이 팽팽했잖아요. 북한과 갈라져 있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전방 위에서 북한과 치열한 체제 경쟁, 이념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친구나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요. 검정색이랑 흰색이 섞인 그런 군복 같은 옷을 입은 남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교련복입니다. 저희 윗세대들은 익숙하실 거고 추억의 옷이죠. 요즘 세대들에게는 좀 생소할 텐데요. 옛날에는 남녀가 가릴 것 없이 북한처럼 학생도 기본적인 군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교련이라는 과목이 정식 과목이었습니다. 일부 남학생들은 이런 군복 같은 교련복을 교복 대신도 입었다고도 해요.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북한과의 일전에 심각하게 대비했는지 온 사회가 다 집중했는지 좀 느껴지죠. 이때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도 군대를 2번 갔던 거 아시나요? 차범근은 1976년 10월에 공군 축구팀에 입대했는데요. 공군은 복무기간이 타군보다 좀 길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당시에도 좀 쉽지 않았나 본데 아마 차범근에게 열심히 뛰어줘서 성적을 거두면 의가사 제대로 5개월 일찍 전역시켜주기로 뭐 약속을 했나 봅니다. 지금이었으면 뭐 어느 부대장도 꿈도 못 꿨을 이야기인데 당시엔 뭐 워낙 국방부 힘이 막강할 때여서 가능했나 봅니다. 아무튼 차범근은 약속대로 1978년 말에 제대했고 그 날짜에 맞춰서 독일 진출 일정을 잡았는데요. 분데스리가 데뷔전이 국내에서 엄청 화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 어떻게 군인이 이렇게 해외에서 뛰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지금이야 손흥민이나 이강인처럼 해외에서 막 국위선양하는 선수들을 뿌듯하게 생각하지만 당시만 해도 유럽 진출이 좀 생소했기 때문에 약간 혼자 잘 먹고 잘 살러 해외로 떠난 선수 같은 시기 질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범근이 잠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귀국했을 때 공군에서 다시 군대로 데리고 가서 5개월 더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회택이나 허정무 같은 레전드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때도 해병대가 육군, 공군, 해병대 3개 축구팀 중에서 제일 복무 기간이 짧았나 봐요. 그리고 우리 손흥민 해병도 군사교육 기간이 제일 짧은 해병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 해병대 식구가 좀 아무튼 선수들도 다 군 소속으로 경기를 뛰었을 정도로 엄중했는데요.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체육계가 얼마나 북한과의 대결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도 나옵니다. 1977년 1월 1일자 새해 첫날 기사인데 제목부터가 남북한 스포츠 대결의 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체육계는 올해를 남북대결 준비 완료의 해이자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전력 총점검의 해로 설정하고 예상되는 남북대결에서 북괴를 제압하기 위해 축구나 마라톤 같은 정책 종목의 강화 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일단 북괴라는 단어에서
보면서 당시 시대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아무튼 월드컵 예선은 물론이고 다른 국제대회에서 북한보다 더 잘해서 더 높은 단상에 서야 하는 건 이 축구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체육 종목의 지상 과제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70년대까지 왜 그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막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도 않은 온유월을 말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를 캐먹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런 시대에 체육 저변이 갖춰져 있을 리 없었겠죠. 이런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 적은 비용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수를 배출하려면 국가 주도의 소수 엘리트 체육인 양성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1970년대에 대학 체육 특기자 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당시 대학 졸업장이 워낙 귀해서 대학만 나왔다 하면 뭐 취업이나 사회적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였는데요. 축구만 잘해도 농구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당시 체육 꿈나무들에게 엄청난 메리트였을 겁니다. 그렇게 각 초중고 학교에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학생 선수들이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엘리트 체육 시대가 열리는데요. 실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멤버 22명 중에서요. 김용세 선수를 제외하면 21명이 모두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연세대 출신의 허정무 감독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때부터 1975년을 기점으로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됐다. 그때부터 그래도 아마추어긴 하지만 생활도 좀 바르고 제대로 열정도 가지고 하는 그런 세대로 바뀌었다. 아마 본격적으로 엘리트 체육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트 선수들도 현역 기간이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짧았습니다. 요즘은 40대인 호날두 선수도 현역으로 뛰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한국 나이로 34살인데 유로파 우승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30대는 은퇴 나이였습니다. 이 선수 생명을 대폭 연장시켜준 계기가 바로 프로축구 출범이었는데요. 1982년 프로리그가 출범하면서 선수들이 몸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술이나 담배까지 종종 즐기는 선수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프로 선수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뭐 식단이나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까지 선수 생명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 정부가 이 축구붐, 야구붐을 일으킨 이유 중에는 좀 역사의 그늘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갈수록 군사 정권은 더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에 직면하게 됐잖아요. 그때 시민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3S 정책, 그러니까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죠. 이 3S 정책을 적극 활용했다고 해요. 그땐 주 6일제, 주 7일제였으니까 열심히 고단하게 일하신 우리 아버지, 삼촌 세대들이 주말에 축구나 야구 경기 하나 보면서 스트레스 푸시고 다시 뭐 일터로 나가시고 그렇게 사람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프로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국위 선양을 하면 지금도 그런데 그땐 뭐 국뽕을 다 같이 더 크게 맞았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결속력도 생기고 일체감도 생기면 내적 갈등도 좀 완화되고 뭐 당시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그랬겠지만 일종의 전체주의적 카타르시스를 통치에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대학가에서는요. 군사 정권이 출범시킨 프로 스포츠가 터부시되는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군사 정권이 국민들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스포츠를 즐기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거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부 스포츠에 일찍 눈을 뜬 학생들은요. 몰래 숨어서 스포츠 잡지를 보거나 경기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프로스포츠를 진심으로 즐기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나오지 않은 것도 우리 부모님, 삼촌 세대들이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20대를 보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1970, 80년대 군사정권의 스포츠 육성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프로리그 출범 후에 술, 담배도 끊고 본격적으로 몸관리를 시작한 노장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해서 어떻게 기강을 잡았고 예선 탈락 위기에 몰렸던 대표팀이 어떻게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게 됐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박창선, 조광래 진짜 뭐 얼굴만 봐도 후배들이 찍소리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월드컵 본선에서 마라도나 허벅지를 걷어찬 그 허정무 선수 당시 별명이 진돗개였다고 하는데 진짜 인터벌 달리기 하면 20대 후배 선수들도 못 쫓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합류로 신구 조화로 이룬 대표팀이 운명의 한일전에서 어떻게 일본을 꺾고 월드컵 진출을 하는지 제가 당시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공식 프로그램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